네, 11월 23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AL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셔가지고 계속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투덜거리시는데 네. 미용실에 가서 상의하셔야지. 아니요, 미용실에서는 이쁘게 잘해줬는데 네. 제가 좀 손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날씨 탓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자세 좋습니다. 모든 내 탓이로소이다. 네, 제 탓입니다. 사실 우리도 뭐 투자하다 보면은 속상할 때 많잖아요. 뭐 돈 많이 손실 보고 하거나 했을 때. 네. 그럴 때 내 잘못이야라고 생각하고 원인을 찾는 게 말은 쉬운데 또 그게 쉽지는 않아요. 자꾸 뭔가 탓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력을 키우려면 그러면 안 된다고 보통 그러던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시장 자체가 약간 왜곡된 정보도 존재할 수가 있고 제한된 정보, 뭐 또 우리가 보통 세력이라고 말하는 힘의 논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보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시장을 때로는 시장 때문에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공매도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우리가 밖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카드라 통신. 오늘도 이제 한국 증시에서 뭐 몇몇 종목들이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건 사뭇 그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말씀하셨듯이 주식을 하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불리한 게임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가 참여하는 참여자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매번 시장을 욕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언제 내 편에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탓이요. 그거는 조금 좀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쨌든 시장에 참여하는 한 참여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매매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계속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발전적인 생각이 좀 좋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뭐 디스하고 뭔가 규제에 대해서 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금 더 내가 나의 스킬과 기술과 멘탈과 마인드를 조금 더 가다듬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 멋있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시려면은 어떻게 손에다가 뭐 어떤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은 결국 세월이 약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참 역동적이었어요. 참 마음 아픈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항상 시장이란 게 어제 우리가 냉온탕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전날 사실 아마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를 보면서 큰 기대감도 안 왔었고 또 하루 전날 이제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가 급락을 하면서 덜컥 놀랐고 이제 큰 축이 이제 정말 반도체로 가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 하루 전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들어왔던 외국인 매수는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주식을 매수를 했고 이제 약간 우리가 밖에서 말한 기관 쪽에서 패대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관도 보니까 이제 금융 투자가 조금 변동성이 커요. 샀다 팔았다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들었겠지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데 이거를 어제 7천억 살 때 9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면 그거 조금 사서 지수 잡아주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 치면 또 시주는 또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게 되고 셀트리온 효과는 그렇게 좀 영향이 크진 않았다고 봐요. 셀트리온의 어떤 핵의 감리 이슈 때문에 양시장이 빠졌다. 그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도 빠졌으니까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봤더니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코스닥은 조금 1% 이상 코스피는 이제 어제 힘을 왜 치고 가지 못했는지를 봤더니 결정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연임에 시장이 좀 과민 반응했다 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파월이 연임되면 좋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금융은 싫어하니까 이제까지의 스탠스가 계속 가지 않겠냐. 네. 그래서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죠. 그렇죠. 정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뭐 오늘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연속성을 가장 중요하는데 그 사람의 성향을 떠나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 증시가 이미 파월 의장의 연임에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반응이 뭐냐면 최근에 조금 잠잠하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팍 뛰어버렸습니다. 다시 10년물이 1.6% 튀면서 미국도 이제 잘 나가던 반도체 중 마이크론도 전날 8% 올랐다가 확 꺾여버리고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에 56,000달러까지 또 꺾이고 뭐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 약하고 금 가격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달러 강하고 국채 금리 강하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연임, 쉽게 말해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 가던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탄력성이 주춤. 애플도 사실 탄력성을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이 조금 왔는데 그럼 과연 조금 보태서 그럼 파월 의장 연임이 과연 정말 시장에서 매파적인 색깔을 가져왔느냐?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파월 의장은 트럼프 시절에 금리를 한 차례인가요? 두 차례 올렸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기조는 코로나 있기 전 2019년도 12월 달부터 다시 원래 인상하는 구조로 갔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진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2년 동안에 이제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올해 11월 달부터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되고 그 뒷이야기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정도면은 11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할 건데 파월 의장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임을 하니까 공식 연임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렇죠. 내년부터인데 이제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거의 원래 하시던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와 노동의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걸 지원하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은 필요한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시장은 여기에 뭘 반영하냐면 금리 인상으로 반영했던 건. 그렇죠. 그래서 뭐 내년도에 세 차례 금리 인상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식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좀 가민하게 반응한 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쨌든 최근에 미국 증시 한 1개월 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다우존스 지수는 2주 연속 부진했었고 사실은 메타버스에 가려진 나스닥과 반도체 착시 효과도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폭등한 부분, AMD가 올라가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물론 되게 의미 있는 반등인데 자 그러한 상태에서 한번 이제 시장이 조금 가민 반응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겁니다. 오늘 장이 뭐 정신없다 분석하기에는 이제 코스피를 보시는 분과 코스닥은 조금은 체감 온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코스닥은 이제 NFT나 메타버스가 조금 더 추웠고 근데 코스피도 사실 추웠어요. 삼성전자만 조금 멈춰 있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제의 온기를 조금 이어가지 못했던 금리에 조금 더 예민했던 하루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느라 네. 2시 반까지 일을 했었는데 한 1시 얼마인가 하여튼 그 전후에 해가지고 그 파월 연임 확정 어떤 딱 뉴스가 뜨면서 연임될 때 초반에는 튀었었어요. 아니 근데 어제 나스닥 시장이 좋았거든요. 네. 잘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장인양 쫙 밀리는데 특히 기술주들 네. 이제까지 상승 많이 했던 기술주들이 거의 뭐 8%, 9%, 10몇 프로대로 그냥 전부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그렇죠. 그쪽 섹터가 성장주 섹터가 네네네. 그러더니 한국도 보니까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에 반응할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중소형 기술주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 4, 5개월 전쯤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죠. 또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네, 기술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고점 대비 한 30% 이상씩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떠오르면 안 되는데 제가 바라본 관점은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러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최근 9월달, 10월달에 미국 지표들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표가 되게 경제 지표가 잘 나와요. 당장 뭐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 서비스도 잘 나오거든요. 고용도 상당히 보면 이제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도 20만 건 이하고 이제 잘 나오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뭐 달러가 강하고 채권이 올라가는데 채권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등으로 보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2년물, 10년물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게 무서운 거지. 지금 약간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스프레드는 대략 100bp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10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그런 관점이라면 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8월 달 그 정도로 갈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차익 매물의 성격을 좀 줬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건 다시 건전한 조정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한 기술주들 특히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상승이 무서웠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것들의 일시적인 조정 혹은 조금은 한참 좀 쉬어야 되는 어떤 구간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테슬라처럼 한 45도 각도로 올라간다. 아니면은 애플처럼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주가 상승 각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면 조금만 빠져도 금방 회복돼요. 우리 2차 전지처럼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메타버스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로블록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불을 한번 팍 지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게임들이 3개월 정도 폭등을 했거든요. 종목마다 한 50에서 100% 이상, 위메이드는 한 600%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약간 초를 친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사실 로블록스의 주가도 아직도 견고한데, 로블록스나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견조한데,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은 어차피 상한가가 없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쉬었는데, 한국은 일단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NFT 게임 자체가 여전히 우리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금융님의 생각은 금융위는 최고 포식자 자리잖아요. 금융위 금감원입니다. 금융위는 쉽게 말해서 포청천이에요. 근데 금융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좀 했는데, 야, 이거 NFT 있잖아, 이거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 모호합니다. 그래서 결정난 건 아니고. 모호한데, 자, 이런 현상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NFT 메타버스는 원양 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었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마 저 말고 다른 분 하실 건데, NFT나 메타버스가 한 10월, 11월 달에 가장 많이 몰렸던 많은 배경 중에 이 세트에 대한 배경, 미래 플랫폼을 떠나가지고 수급적인 요인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 대안이 없잖아. 그렇지. 다른 쪽에 투자할 만한. 자, 그런데 바로 어저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빵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약간 콜라보가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끝났다 안 끝났다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종목마다 조금 다른데, 한 가지 조금 중요하게 본 거는 게임주 쪽은 종목들이 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빠졌죠. 네, 빠지는 내용 속도가 좀 안 좋아요. 빠르다. 네, 특히 이제 뭐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서 할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이었는데, 어제는 위메이드는 혼자 잘 버텼어요. 어제 잘 버텨줬죠. 위메이드가 그림을 가장 잘 그렸으니까. 게임 미래전스 4도 메타버스 게임으로 만든 거고, NFT 게임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위믹스 NFT 거래소 상장, 위믹스 거래되고,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가 가장 그림을 잘 그렸는데, 어제 같은 하루 전날은 다른 게임도 다 빠질 때 위메이드는 버텼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약간은 급하게 매수하기에는 조금 조심해라는 시그널도 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끝났다 안 끝났다의 논리는 다음 문제고, 중요한 거는 투자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바벨 전략 관점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만 살지.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사지만 하루 전날은 올랐는데 오늘은 안 올랐어요. 그럼 다음 또 내일 이후에 1% 2% 오를 때 바로 하루 전날처럼 소보장을 당겨줄지. 그쪽 안 당기고 삼성전자만 사고 삼성전자만 강하면 다시 이제 또 종목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약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의 그 제2공장 그동안 정말 어디를 할 것이냐 되게 시간을 끌어왔는데 결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장중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데는 아니에요. 후보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쪽은 이쪽보다는 다른 쪽을 생각했었잖아요. 네, 뉴욕 근처도 봤었는데 그냥 기존 공장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별로 안 먹혔어요. 일단 뭐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안 먹혔다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오늘도 들어온 게 먹혔다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혔다 안 먹혔다의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고대하던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4일 날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북미를 갔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일정에서 이제 반도체 2를 이 공장 부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발표를 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부지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데 뭐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20조라는 막연한 투자처가 있었고, 그걸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투자가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가 이 공장 부지를 확정했다는 소식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시그널로 그리 좋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공장이 파운드리 투자인 거죠? 네. D램 쪽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 그 반도체 그 뒷 공정단에서
어디를 투자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건 뭐 DDR5 관련주가 있고 뭐 네. 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있고 후공정 쪽이 있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 쪽에 이 후공정 패키지 이 패키징 업체들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저 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뒷단의 그 중소형주들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좀 이렇게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의 이제 미국 반도체 투자는 어느 정도 파운드리 쪽을 조금 강화하는 분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어차피 삼성도 디램이나 메모리 낸드 쪽에서는 전 세계 탑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가는 그림이고. 근데 이제 파운드리 쪽은 워낙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우리가 너무 노멀하게 이야기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과 연결지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거고 삼성이 대만을 TSMC를 잡고 안 잡고는 그런 자존심 문제일 뿐이지 그만큼 그 파이 자체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는데 이제 큰 종목 위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서 메모리 쪽으로 판단할 때는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오르고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보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점치다가 바닥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내년 중반기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LG 이노텍 올라갈 때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메타버스 아니냐. 구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하지만 플랫폼을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거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폰도 성능을 좋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종국에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아마 시장에서 힌트를 줬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난주 후반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엔비디아는 전 세계 반도체 관련 시가총액 1위면서 전 세계 GPU 1위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갈려갔는데 두 가지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좋았다. 이 말에 이제 하이닉스가 반응을 한 거예요. 뭔 소리야? 데이터 센터향 그동안 반도체 메모리 쪽을 안 좋게 본 분들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덜해지니 메모리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환경이나 이런 걸 구축하는 환경이 있어가지고 PC 쪽이라든지 가정용 PC 쪽은 별로 언급을 되지 않고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오히려 데이터 센터향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향 이쪽으로 클라우드 같은 경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하면 돼요. MS도 메타버스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좋게 그리다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메모리 쪽도 가는구나 이래 보는 거라 지금 아까 저한테 물어봐줬던 딱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한국에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다른 반도체 메모리보다 많이 올랐느냐 그건 아니고 11월 달에 많이 오른 거는 정확하게는 기판 쪽이 많이 올랐던 거지 그쪽 외가 많이 올랐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참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도 잘 버틴 거죠. 선방한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틀 연속 크게 안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2주 전입니까? 삼성전자를 살래 안 살래 저한테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랬었나요? 예. 왜 그랬을까? 자주 그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어쨌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자랑이 아니라 매수는 솔직히 매수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인데 이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솔직히 삼성전자 7만 원에 내가 매수한 게 잘했다 팔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가장 투자가들이 사실 11월 달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동학개미님들이 삼성전자 처음으로 다 매도했어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 누적만 보면 대략 3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그렇게 사더니 이제 파니까 올라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러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연 여기가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삼성전자 8만 원 언제 가요? 9만 원 언제 가요? 당연히 궁금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그거를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거든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8만 원 언제 가요? 9만 원 언제 가요? 10만 원 언제 가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떨어지질 않습니까? 제가 더 사고 싶은데 못 샀습니다. 포인트 같아요. 제가 너무 전국을 팍 찔렀네. 아니요, 별로.
아, 와닿지 않으시구나. 네, 조금 더 리얼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해봐 주세요. 와닿질 않으시는구나. 네. 네, 삼성의 주주 입장은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사고 싶은데 이미 떠나신 분들은 알아서 다 해요. 뭐 딴 거 뭐 수학 그렇죠. 개미 되시고 뭐 메타버스 다 하셨을 거야. 근데 그거 빼고 이제 진정한 삼성 주주분들, 진정한 장기 투자 개념으로 버티는 분들. 그게 그 왜이냐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같은 주식은요 잘 안 손절 안 해요. 30에서 50%안 합니다. 아직도 포스코 60만 원 계십니다. 저는 압니다. 왜? 이게 주식 경험이 이제 작거나 성향의 차이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은 한두 주 가지고 고민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이라 저는 충분히 추정컨대 추가 매수 타점을 계속 논한다의 논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저의 의견은 두 종기업 모두 똑같은 의견인데 어느 정도 저점 신뢰도는 확인했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연말장에 갈수록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 좀 좋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연초 대비해서 턱없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심리가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시 7만 원을 건드리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 15만 원대를 생각하는 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기업 모두 느리지만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 합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긍정적 유입은 좀 기대한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 경기 좋고 지금 사실 뭐 서학개미가 미국으로 가듯이 전 세계의 돈이 그렇게 미국 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신흥국, 뭐 우리가 신흥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그 외국인의 조금이 확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계절적 요인 요인으로라도 일단은 조금은 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잠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달러가 지금 최고치입니다. 우리가 DXY라 그래요. 달러 DXY가 96 정도가 나오는데 달러가 최고치로 하면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나라 환율 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달러가 강하다는 건 한편으로는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근데 달러가 강하면 통상적으로 유가가 약한 경우 또는 뭐 약간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달러 강세는 안전자산의 성격 플러스 그걸 조금 더 넘어선 것 같아요. 미국 정시로서의 쏠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통화라는 건 이종 통화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분명히 약하다는 거거든요. 어디가 약하느냐? 유럽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가장 먼저 빗장을 푼 유럽이나 독일 쪽이 보면 안 좋아요. 왜? 독일은 어떤 나라냐? 독일은 제조업이 이제 많이 성행하는 경제가 올라가는 기업이고 아직 독일을 제외하고 나면 기타 주변국 같은 경우는 소비 유통 쪽인데 소비 유통 쪽이라 그러면 결정적으로 코로나와 관련이 좀 높습니다. 근데 최근엔 주춤한데 그래서 매크로 지표를 살펴보면 미국의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유럽의 지표는 개선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좀 생겼냐면 유로존 통화의 약세가 미국 통화의 강세를 이끄는 것이고 그럼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계속 몰릴 겁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가 5개월 내 최고치를 찍고 시진핑이 지금 시진핑 3기로 들어가면서 중국 본토 증시가 지금 은근슬쩍 올라요. 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하. 중국 주식을 사자? 에이. 너무 단순했나? 그동안 우리가 한 하반기 우리나라 증시가 2월 25일 이후로 지금 5개월 동안 코스피가 계속 고점을 낮춰왔는데 정확히 5개월 됐습니다. 왔는데 그동안에 중국도 같이 약했었는데 지금 약간은 동아시아니까 아시아 쪽에 자금이 전 들어온다 봅니다. 근데 황생도 아니고 홍콩도 아니라 중국 상해 지수 이게 조금 보면 그림이 조금 좋아진 걸 봐서 제 생각으로는 중국 상해 증시가 좋아진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중국 뭐 신입이 3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한 2주 전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첫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간은 시장의 평가는 내놓겠지만은 당장 내년 10월 달에 또 바이든은 중간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이 이슈도 조금은 반도체 쪽은 대립각인데 약간 트럼프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을 가냐면 당장의 양국의 수장들이
금리,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추가적인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완화시켜주게 되면 글로벌 또 뭡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고 여기에 중국의 수요가 돌아간다면 중국의 수요는 곧 반도체 수요, IT 수요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각국 중국이든 특히나 한국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자극할 수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일각에서는 네. 그 대만 해협을 바탕으로 뭐 미중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얘기까지도 잠깐씩 흘러나왔을 정도니까.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번 회담에서도 바이든은 야, 그거 뭐라 그러지? 하나의 중국을 뭐라 그럽니까? 중한 관계에서 그거 인정 못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미국 끼어드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고, 그렇겠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지구 방위되니까 또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그건 사실 그러니까 답 없는 계속적인 논쟁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걱정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건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그 리스크가 좀 많이 다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첫 정상 온라인이지만은 좀 의미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네. 있잖아요. 지금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인플레이션은 심하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금융시장의 이런 불안전성, 변동성 이것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가면 다른 종목은 좀 재미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전서부터 했던 얘기가 개별 장세라고 했잖아요. 개별주. 그렇죠. 이 개별주 장세의 끝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튀어오를 때 끝난다. 보통 맞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했는데 조금 고마운 거는 삼성전자가 어저께 하루 전날 그래도 올해 연초 저부터서 가장 강력한 연초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는 했습니다만은 그 변동성의 폭발적인 변동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보거든요. 하루에 4~5% 움직인 그게 뭐 제가 보니까 또 앞으로 또 자주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른다면 뭐 한 1~2% 이런 거라. 그래서 네. 이러한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개인이 파니까 오른다. 그러니까 사실 안타깝죠. 외국인이 살 때 네. 우리가 사실 외국인과 투자 호흡을 같이 해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이 사는 이 시점이 없는 사람은 같이 사든가 아니면 있는 사람은 더 버티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팔아야 될 때인가 아닌가? 요것에 대한 그 논란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장기 수급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쪽은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면 확률적으로 반은 이깁니다. 그리고 기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는 중소형 개별주들은 외국인 따라가면 거의 잃습니다. 대부분이 기관 쪽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단기 성향이고 변동성 모멘텀 하시는 분들은 수급 분석에서 기관 매수하는 것만 따라가면 어지간하면 시장보다는 이깁니다. 대신 거꾸로 내가 코스피 대형주를 따라가는 투자 성향인다 그러면 오히려 기관보다는 외국인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분석을 해왔는데 어쨌든 11월 접어들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 올해 2021년 월중 기준 가장 최대치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라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11월 달에 종가 월봉상 어떻게 보면 이제 한 5개월의 코스피는 부진을 좀 많이 하면서 마감할 것 같아요. 3,000선 이상에서. 이렇게 봤더니 뭘 샀는지를 봤더니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 최근 1개월입니다. 이걸 뭐 CG로는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통 그 포털 사이트나 보시는 MTS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를 가장 1순위였고 그 다음에 SDI 크래프톤, 카카오, SK IT,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버 등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SDI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3에도 못 갈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배터리 쉘 업체라서 그래요. 그 쉘 업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전부 다 지금 어떤 그림이 나와버리냐면 뭐 제4위의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도 LFP 이야기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계속 내재하게 되다 보니까 쉘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뭐 떨어져 있고 이제 소재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에 셀트리온과 삼바는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사실 삼성 바이오로이스는 실적이 계속 증가해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그 감리 이슈는 저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거 원래 그거는 셀트리온 회사 갖고 있는 구조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쉽게 답을 못 내립니다. 그건데 실적이 좀 꺾였기 때문에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국인 사가지고 지금 수준에서 따라서서 수익 낼 게 뭘까를 봤더니 하이닉스, 크래프톤, 카카오, 네이버, 기아차, 하이버 정도 뽑았어요. 이거는 앞으로 좀 시가총액 코스피 한 20위권 내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 코스피를 추종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하이닉스라든지 네카오, 하이버, 크래프톤 뭐 이 정도는 이 종목 대부분 이제 20위권 내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종목들은 아마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시간이 지나면 좀 확인이 되겠죠? 그 자꾸 중간중간 점검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또 이런 거는 또 확인하고 가야 우리 하 대표님에 대한 또 신뢰도가 또 이렇게 쫙 커지니까. 아직 임 대표님이 저에 대한 신뢰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아마 시간이 흐르면은 네. 우리 시청자님이나 임 대표님이 어느 날 오늘의 이 말 실수를 후회하시게 될 날이 오실 것 같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금융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한은에서 금리 인상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25일 목요일이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금융회사, 그러니까 금융주에 대해서 예.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냐, 오히려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른 것들에 대해서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금융주는 저도 계속 뭐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 뭐 절대 수익률을 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생각하시고 두 자릿수 이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올리는 거는 사실 이번에 올리는 것 아마 이번 주 올릴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역대 최저 0.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9월 달에 한 번 인상해서 25bp 인상해서 0.75%포인트고 이제 11월 달에 한 번 더 인상하게 되면 이제 1%대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인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가는 코픽스 금리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가상금리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거의 4%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많이 올라왔네요, 시중금리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들 그 수익성을 평가할 때 NIM, 순이자 마진을 이야기하는데 뭐 그냥 간단히 계산하시면 돼요. NIM이 어려우면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주담대가 3% 금리를 쓰고 있는데 내가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에 예금을 넣어놨더니 많이 줘도 2%가 안 되더라. 그러면 은행들이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1%를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액수가 크니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9 작년도하고 올해도 금융회사들은 사실 돈잔치를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잠깐 염려하는 부분. 아니, 그게 정부에서 전세 자금 대출도 막고, 주담대 LTV, DTI 규제해가지고 대출이 안 되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출이 안 되는데 금리 오른다고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집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되는데 절대 가계부채 숫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1,800조, 2,000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보통 금융회사들이 또 배당을 많이 줍니다. 배당 성향이 높아요. 그렇죠. 예,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왜 높느냐? 아이고, 마음이 아픈데. 왜요? 금융회사들이 제가 지난번에 전부 다 우리나라 우리가 이자 뽑아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는 겨. 갑자기 사투리를 써지. 금융회사들 전부 다 보면 외국인 지분율 40~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또 배당률이 높아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금융회사들은 왜 배당이 높냐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성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익을 굳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보율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다는 건 내가 삼성전자나 IT 기업들이 성장주들이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배당으로 빼지 않고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삼성전자처럼 100조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20조씩 빡빡 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회사들이 뭘 해? 아니, 뭐 합니다. 예.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거기도 뭔가를 하니까 이게 돌아가죠. 아니, 근데 공장을 딱 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 배당을 좀 많이 하기 새로운 때문에. 거를 뭐 하진 않는다. 네,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12월 달에 강하고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의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 12월 달에 금융회사를 계속 삽니다. 그래서 통상 예전에는 금융회사들이 12월 달 주식 사면 1월 달에 금융회사들이 배당 나기 위해 쭉쭉쭉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내년 정도는 미국이 테이퍼링 그 넥스트 테이퍼링을 할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제 생각으로는 쉽게 예, 금리가 예대 마진의 축소라든지 뭐 지금 시중 올라오는 시중 금리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 편입하셔야 됩니다. 사야 된다. 네. 우리가 금융주 산다고 하면 그것도 그냥 우리 그 금융지주사 같은, 그러니까 금융사가 있고 은행이 있고 증권사가 있고 보험이 있잖아요. 네. 어디를 탑픽으로 보세요? 금융은 이제 우리 신한, KB 5대 금융주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하나 이렇게 한 5대 정도가 있고 이제 지방은행 회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금융은 저는 웬만한 투자를 조금 많이 지향하는 편이에요. 이는 이번에 민영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민영화 끝났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좀 계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새로 변화가 있으니. 네,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금융회사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는 은행권, 카드권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금융회사, 지주회사들이 있는 거고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뭐 기업으로 생각하게 되면 KB카드, KB손보의 KB금융지주, 그 다음에 신한카드의 신한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사는 이제 생보가 있는데 보험사는 금융회사 이 예대 마진이랑 크게 상관이 없이 손해율하고 또 이제 금리와 좀 연동이 됩니다. 그렇죠. 손해율이라는 건 이제 생명보험, 그 상해보험, 그러니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제 사고 빈도, 그다음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료형을 말하는데 아까 저한테 물어봤던 지금 말한 뭐 이자 이런 거 생각할 때 금리 인상할 때는 그냥 금융주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은행 쪽이 낫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화를 낼 만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 램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가짜 뉴스 논란이 또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 무슨 회사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가짜 뉴스 때문에 그 상당히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았었는데 상한가까지 갔다가 뭐 거의 네. 마이너스 16%까지 빠진 건데 요 이야기 한번 해보죠. 램테크가 이제 회사 자체는 램테크 말 그대로 반도체 소재 기업입니다. 원래 이제 에칭가스를 만들게 되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다 보니까 관련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회사가 이번에 그 가짜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란 말은 조금 표현 따라 좀 다른데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노출된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이제 일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램테크 입장에서도 외부 IR 대행회사와의 뭐 내고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세계 최초 초순도 불화수소 기술 개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초순도 불화수소 99.99%는 거의 다 일본이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언론의 보도 타이틀이 초순도 불화수소 기술 개발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 램테크놀로지가 세계 최초로 초순도 불화수소 기술 개발 특허를 개발했구나 이렇게 기사가 나와버린 거죠. 그 썸네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왜냐하면 이게 이 기술 자체가 일본이 거의 압도적이고 그렇죠. 아직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상한가를 딱 쳤는데 보도 자료, 정정 자료라든지 다른 걸 좀 보면 이게 불화수소 기술 개발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예 생산 기술에 대한 특허가 아니고 생산을 위한 정제와 장치 개발에 대한 특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게 초인류 기업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겠구나, 이익이 엄청 늘겠구나 생각했던 기대감으로 샀던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점지를 갖고 있는 불화수소를 램테크놀로지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불화수소를 정제해가지고 일정 부분 반도체급의 불산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금 말이 어렵구나.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감이냐 배냐에서 이게 감을 만든 게 아니고 단감을 만든 게 아니고 아직은 단감이 되기 전에 떨감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는 게 일단 개인 투자가분들 이게 시가총액이 작아요 사실은 1,0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은 이게 또 차트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딱 오를 만한 자리긴 했었어요. 보니 어제도 상한가 쳤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 게다가 뭐야? 세 가지 중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던 세 가지 중에서 하필 제일 어렵다는 바로 불화수소야. 포톨 레지스트드 포톨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중에서 불화수소를 한국의 모 작은 기업이 그것도 작은 기업이야. 시가총액 800억짜리가 제초를 했다 그러니까 상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정전 기사 아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닌데 하니까 오늘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금감위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또 다친 개인 투자분들이 과연 어디에 화소연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진짜 그냥 그 우리 뭐라 그러죠? 우연히 갑자기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정말 너무 찜찜하잖아요. 여기서 피해 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지목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죠. 회사 측에서는 우리 그런 외부 IR 우리는 우리 그대로 했는데 우리는 또 IPR 대행사와도 협의한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또 만약에 이 기사 제 언론사는 이제 뭐 정확히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걸 왜 체크해도 사실 그 언론사를 지명하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나는 은혜들이 준 보도 자료대로 그냥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타 세력들 상한가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크게 했고 제가 매매된 창구를 오늘 봤거든요. 전부 다 데이트레이더 창구가 많더라고요. K모 증권사, M모 증권사, S모 증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답이 없는데 개인 투자가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거 생각도 했어요. 야, 이 카드라 통신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그렇죠. 예, 항상 좀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걸 한 번 더 각인시켜 준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나의 그 투자 방법이니까 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고소분들이야 뭐 알아서 하실 거고 경험 많으신 네, 분들은 네, 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왜 추격 매수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호재가 나서 그래프가 막 거래량이 몰리면서 등락하는 네. 그런 주식에 이렇게 보통 추격 매수 따라 들어가잖아요. 딱 그 세팅 해놨다가 그런 게 신호가 뜨면 네.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이게 정말 저도 황당한 경험인데 기억도 안 나요. 어떤 회사인지 이름이 아주 조그만 거였는데 그때가 몇 년도였나 한 2012년 11년 12년 뭐 하여튼 그게 13년? 벌써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러실 그러게 말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신데. 있어. 예. 하여튼 그때 그 아주 조그만 주식이었는데 이렇게 역배열이 정배열로 쫙 수렴이 되고 되게 그 차트가 이쁜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아리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만 한번 사볼까? 그러니까 기대는 되지만 네네. 그냥 조금만 산다고 뭘 사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이 전부 매수로 그냥 시장가로 그냥 매수하는 걸로 이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 단일 구자 특정 계좌로 그래서에서 연락 올 텐데. 아니 그때 그런 건 없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어치만 사볼까 네, 하고 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예. 1억 한 8천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매수 그러니까 위에 있던 물량을 싹 끌어잡으면서 순식간에 7, 8%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세력이셨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사방에서 막 몰려들더니 이게 막 가요. 그래가지고 가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제자리로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때는 이게 뭐지? 무슨 일인지를 몰라가지고 보다가 그래가지고 물려가지고 한참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핸드메이드 매수 매도도 있습니다만은 또 기계 알고리즘에서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금액도 있고 우리가 또 대형주들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CFD 계좌를 해가지고 10배 레버리지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램테크의 어떤 사례를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일봉이 너무 이렇게 잘 그렸던 거예요. 보통 그래서 바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뉴스가 빵 터져가지고 상한가를 가면 사실 약간의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아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첫 번째 매수 매도할 때 수량 체크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요즘엔 또 좋아져 가지고요. HTS는 MTS에 금액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이렇게 왜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 기법이긴 하잖아요. 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 차트만 보고 하여튼 그렇게 쉽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여튼 네. 아주 큰 손해를 보고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때. 그게 아마 지금은 우리 임 대표님을 있게 하지 않았나 저는 하여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지금은 아주 그냥 그래도 최대한 가치 투자 쪽으로. 네. 자, 하여튼 인터넷 언론 뭐 이런 것들 요즘은 뭐 워낙 뉴스, SNS 이런 영향 때문에 이 확산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특히 루머성 이런 뭐라 그럴까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여기에 너무 쉽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제가 걸러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어떻게 언론 하죠? 기사 중에서 세계 최초, 독보적 이런 글자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게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거의 메이저 기사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메이저 기사랑 우리가 언론사의 어떤 그 레벨을 말하는데 랭킹을 말하는데 세계 최초 무슨 독보적 이런 기사가 썸네일에 딱 적힐 때는 대부분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많고 사실 그 특허라든지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 특허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라이센스까지도 아니잖아요. 그게 상용화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허 관련된 어떤 공시를 주가가 많이 움직이면 10중 8구 쭉 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짧게만 기계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괜히 장 안 좋다고 해서 또 본인의 매매 패턴 지금 그러기 딱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도 이제 질리다 보니까 기웃기웃 하다가 아마 몇몇 분들이 그래 이제 메타버스 딱 삼성전자 팔고 메타버스 갔는데 삼성전자 지금 4, 5% 오르고 메타버스에 콱 물리신 분이 있어요. 많죠. 아유 너무 전곡을 찔렀네. 어쨌든 본인의 큰 매매 패턴을 쉽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집게 되게 되면 생각보다 자기네 자산을 빨리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늘 좋든 싫든 릴렉스. 네. 하여튼 그 말씀은 저도 동의가 돼요. 자기가 투자하던 투자 매매 패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언제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확신이 있어서 사는 주식, 이게 아닌 좀 대세 편승하는 네. 이런 거는 조금 정말 손절이 됐든 어떤 행동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경력자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투자 경력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간이 짧든 길든 어떤 본인만의 매매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절대적인 기법은 없다면 없습니다. 과연 작은 기법 하나를 자기의 투자 성향, 환경, 여건에 맞게 맞추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하시고 계속 급한 마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게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날 유튜브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죠? 아니요, 지금 이거는 우리도 유튜브입니다만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아주 일부 극한된. 예. 근데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5% 이상 갑자기 급등할 거라고는 아무도 한번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장대 양봉 저도 맞을 거라고.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투자에 대한 확신, 하여튼 필요하지 않나 그 패턴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창봉 대표님의 그 주식 투자의 어떤 노하우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저는 사실 매크로를 좀 많이 보는 성향이라 이게 예를 들어서 매크로라는 게 왜냐면 이제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처음이 뭐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투자 분석팀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주식을 접한 것 자체가 어떻게 분석하는 능력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레포트를 작성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전히 약간은 단점이라면은 조금 새롭게 가는 건 조금 늦어요. 사실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게임도 늦어는데 중요한 거는 오래 좀 하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게 한 큰 틀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시세 때문에 마음을 좀 잃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 카카오라는 기업을 되게 좋게 보는데요.
카카오 같은 기업이 좋게 보면 오히려 한번 밀고 갑니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본인의 포트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정말 밀고 갑니다. 밀고 간다는 건 오히려 뭐 남들이 말하는 좋습니다. 물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가 죽나 내가 죽나도 저는 한 종목은 필요하다 봐요. 그래야 그거를 수익을 낼 수 있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어지간하면 저는 그냥 기관 수급을 좀 많이 따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기관의 수급. 예. 너무 어렵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두 개만 그냥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래서 수익이 괜찮나요? 예, 저는 연간 항상 제 목표가 좀 있는데 연간 저는 월간이나 쿼터별로는 매기지 않습니다. 연간으로 제 수익률은 무조건이란 표현은 좀 그렇구나. 시장 대비에 비교하지도 않고요. 연간 기준으로 저는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얼추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우리 뭐 정말 어떤 뭐 급등주에 대한 추격 매수라든가 좀 위험한 그러한 그 투자는 거의 안 하신다고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목표가 높지 않으니까. 저한테 수익률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기분 나쁘게 사람마다 들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싶은 마인드가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럼 주식으로 너는 하장복은 떼돈을 벌고 싶지 않은데 왜 주식을 하냐고 했는 저는 제 주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변이 너 주식하냐 그러면 쫄지 마라. 대부분의 주식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주식하냐 그러면 주식하는 걸 숨깁니다. 왜? 손해가 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주식하는 걸 숨기지 않고 또 하나가 여윳돈이 생기면은 자신 있게 은행 적금의 금리를 분석하지 않고 주식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하라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마인드예요. 저는 주식을 평생 하고 싶습니다. 왜?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죠. 하긴 뭐 두 자리 숫자 10% 이상만 매년 그렇게 한다 해도 상당히 그 좋은 수익률이죠.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시간이 조금 돼서 아마 좀 자세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실례로 작년도 제 개인적인 사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저는 시간을 드리죠. 작년도 2020년에 코로나를 좀 가볍게 봤던 사람입니다. 왜? 저도 메르스도 겪어봤고 쌌습니까? 그 전에 네, 신종 플루라고 그랬나요? 겪어봤지만 그때도 제도권이 있었지만 사실 그걸 심각하게 몰랐었어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해도 장이 그렇게 망가질지를 몰랐어요. 왜? 저는 이미 2018년도 10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2008년에 버금가는 쇼크를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경험인데 뭐 계좌를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요. 연초 계좌가 한 40%가 터졌었어요. 마이너스? 예. 연초 한 1, 2월 달에 40%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대형주가 좀 많았는데 한 작년에 우리나라 정시가 4, 5월 달 찍고 6월 달 정도 올 때 약간 마음이 흔들렸었어요. 야, 이거 여기까지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장이 자꾸 올라오길래. 근데 잠깐 하방으로 고개를 틀었었습니다.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이해가 안 되니까. 시장이? 예. 아니, 시장이 제 포지션을.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 시장이 3, 4월 코로나를 찍고 뭐 거의 뭐 코스닥 7, 800까지 코스피 1400까지 갔다가 한두 달 만에 얼추 따블이 올라오길래 이건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존의 툴이 다 깨졌던 겁니다. 그래서 잠깐 하방으로 갔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모르겠다. 일단 몸을 맡겨버리자. 그러니까 그 연말 가니까 그게 뭐 50% 따블이 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상태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생각보다는 연말까지 목표가 저는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연말까지 목표가 잃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만큼 올해 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올해 한 해는 예. 여기 나왔다고 제가 무조건 잘났다 말하기 싫어가지고 예.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어쨌든 예 거기에만 포커스 두고 있습니다. 그것만 안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그렇다면 11월 이제 어쨌든 마무리 주간이잖아요. 네. 12월 달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11월 말에는 헤지펀드들의 그 부크로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이미 지금 11월 달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코스피, 코스닥 저는 이제 수급 분석을 한 20년째 계속 매일 하는데 보면 사모펀드들 계속 매도 나올 겁니다.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또 종목도 보면 사모펀드 기간이 7개로 잡혀 있을 거예요. 맨 오른쪽에 잡히는 게 사모펀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부크로징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거의 마무리되게 되고 12월 가게 되면 보통은 좀 재미없는 장이긴 한데 제가 느꼈던 거는 올해는 이미 지금 개인 양도세 이슈가 나왔어야 되는 11월이 거의 무난하게 지나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에는 이제
개인 양도세 이슈에 코로나 관련주가 뭐 로스가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예년에는 그게 확연하게 보였었어요. 뭐 5G가 그랬었고 2차 전지가 그랬었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말고는 대주 양도세 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 생각으로 어쨌든 11월이 장세가 마무리가 잘 된다면 이 마무리 잘 된다의 조건은 코스피가 3,000선 이상, 코스닥이 1,000포인트 이상 잘 마감을 해준다면 의외로 12월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지금의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지키는 쪽으로 가자. 지금은 뭐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변동성 큰 종목들은 당연히 그거 감안하고 리스크 관리 하시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뭐 오래 물려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신규 할만하다? 매수는 네. 신규 매수는 아까 제가 약간 대형주 외국인들 사는 거 그 종목들하고 약간 중기적으로 금융주 좀 보시고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장이 워낙 그 뭐라 그러죠? 변화막측해가지고 이렇게 또 외국인의 심리가 이러다가도 또 마냥 기대만 할 수 없는 게 이러다가도 또 쫙 팔아버리고 또 이렇게 급락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몇 달 전에. 그러나 어쨌건 이번 기회는 뭔가 계속 이렇게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만 가져봅니다. 어쨌든 계속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네, 뭐 폭등은 어려울 거고 중요한 건 폭등이 어려운 만큼 폭락도 어려운데 느린 행보라도 폭락만 없다면 우리들이 투자하는 데는 저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버틸만 하지 않겠느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힘내시자는 말이 가장 네. 와닿네요. 네, 이제까지 AR 인베스트 하청봉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